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즐거운 뉴스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죠. 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밤새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이번에 부채 한도 합의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기사가 아침부터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 국가 부도 사태는 이번에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시면요. 63대 36입니다. 찬성이 63표, 반대가 36표, 비교적 쉽게 가결이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2025년 1월 1일까지 따라서 앞으로 한 향후 1년 반 동안은 부채 한도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대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양보를 해야 됐죠. 그래서 국방비와 상관이 없는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지불 유예가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죠. 그래서 8월 달부터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엊그제 소파이의 주가가 많이 뛰어 올랐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많은 전문가들 또 경제학자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기에 너무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 어땠는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오늘도 금요일 장세가 좀 좋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6월 달의 첫 번째 금요일 날이죠. 따라서 미국에서는요, 그 전달에 대한 5월 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과연 고용 보고서에서 어떤 수치를 발표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금요일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면 나스닥을 이제 팔아야 될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좋지 않은 내용의 기사가 발견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almost time이다. 이제 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나스닥과 작별을 고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자, 테크 주식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굉장히 약한 기간이 지금 찾아온다라고 스톡 트레이더즈 알마나기 알려주고 있다. 스톡 트레이더즈 알마나기 뭐냐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입니다. 매년 발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페이지가 넘어가는 보고서죠. 1967년부터 발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그리고 시즌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순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홀리데이 시즌에 대한 패턴도 분석을 해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한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뭐 보고서 치고는 굉장히 좀 저렴한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매년 발행되는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 나스닥과 작별을 고해야 된다. 좋지 않은 내용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자, 알만하게 그 분석 내용에 따르면 나스닥은 보통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는데요. 11월부터 6월 말까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보통 0.8% 정도 단 한 달 동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만약에 선거가 있는 바로 전해라면 올해가 그렇죠. 왜냐하면 2024년 11월 달에 미국에 선거가 있잖아요. 따라서 올해 2023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2.4% 정도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지난 52년의 나스닥 역사를 살펴보면요. 6월 달은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나스닥의 가장 좋은 8개월은 6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 역사의 통계이기도 합니다. 자,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기간은요. 나스닥이 보통 0.2% 정도 올라가는데 그쳤다라고 합니다. 7, 8, 9, 10, 4개월 만에 0.2%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죠. 자, 이렇게 나스닥 지수는 전통적으로 여름 그리고 가을철에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약세는 지금 다른 지수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뭐 다우존스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5월에 팔고 떠나라
사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팔고 떠났으면 굉장히 좀 낭패를 볼 수 있었죠. 자, 아무튼 나스닥의 지난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요. 뭐 52년의 평균치긴 합니다. 뭐 다가오는 6월달, 지금 시작된 6월달에 나스닥은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보여줬다. 자, 그리고 7월달부터는 나스닥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스닥은 6월 말에 팔고 떠나야 된다. 이러한 이론이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이어졌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출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적표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47, S&P 500은 1%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1.28%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성장 주식은 추이입니다. 추이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할 때만 해도 한 15% 정도 올라가는데 그쳤었는데요. 21.57%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닝 결과 굉장히 좋았죠. 자, 업스타트도 9.21%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나갔고요. 스페이스, 이게 이제 버진 갤럭틱인데 버진 갤럭틱은 이제 조만간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조금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8.38% 올라갔고요. 펠로톤이 이제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겠다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6.18%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온 세미컨덕터 5.2%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5.12%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400를 넘어갈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 4.54%, 에디타스가 4.03%, 퍼시픽 바이오 3.8%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중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은 엔비디아인 것 같습니다. 자, $400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과연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디까지 치솟을 것인가? 자, 여기 관련해서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보도가 돼서요.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대학의 다모다란 교수가 나오는데요. 다모다란 교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의 반을 팔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다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2017년부터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으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다모다란 교수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엔비디아 지분의 반을 정리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자마자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밸류 인베스팅입니다. 가치 투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교수님이 썼습니다. I cannot eat good conscience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내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됐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면요. 이 다모다란 교수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Dean of Valuation이거든요. 가치 투자의 대가, 가치 투자의 학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신을 가치 투자자로 부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팔 수밖에 없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뉴욕 대학의 스턴 스쿨 오브 비즈니스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파이낸스 교수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모다란 교수고요. 이번에 CNBC 프로의 더 익스체인지에 출연해서 자기가 이제 엔비디아를 팔았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다모다란 교수는요. 이번에 가지고 있었던 지분의 반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좀 좋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자, 일단 오퍼튜니스틱 칩 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기회주의자 칩 메이커. 따라서 기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메이징 컴퍼니다. 엄청나게 좋은 우량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가장 밑에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it seems to find every opportunity in the market. 시장에 나오는 모든 기회를 발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잘 찾아낸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일단 그러한 기회를 찾게 되면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한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시장에 이제 가상화폐가 뜰 때는 가상화폐에서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게임이 뜰 때는 게임의 1등 기업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뜨기 시작하니까 인공지능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올 때마다 항상 라인의 첫 번째 줄에 서 있다. 따라서 최강
강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액시덴탈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뭔가 굉장히 좀 특출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내고 기회를 찾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빠른 실행력,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이러한 기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엔비디아가 보이는데요. 엔비디아 관련된 그 아티클은 아니고요. 이번 기사에서는 엔비디아의 CEO가 추천해주고 있는 주식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추천하고 있는 주식의 이름은 TSMC고요. TSMC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 반도체 제작, 파운드리 쪽의 1등 기업입니다. 자,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무려 59%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TSMC거든요. 자, 이렇게 TSMC라는 기업의 저력은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중국과의 그 정치적 갈등, 지정학적인 위험이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 바로 TSMC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젠슨 황이 지금 느끼기로는 TSMC에 투자해도 된다. TSMC에 우리는 의존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안전하다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느끼기로는 퍼펙트리 세이프니까요.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타이완 기업인 TSMC한테 의존할 수 있다. 계속해서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타이완 세미컨덕터와 일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SMC라고 부르는 기업은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약자고요. 티커네임은 TSM입니다. 자, TSM은 반도체를 제작한다. 엔비디아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업이 TSMC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젠슨 황이 언급하기를 차세대, 따라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반도체 역시도 TSMC가 제작할 것이다 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다이버시파이 할 것이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다각화할 것이다. 한 군데만 의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삼성한테 의뢰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컨선, 걱정을 얘기하고 있다. 포텐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 와중에 엔비디아는 어떻게 다각화할 것인가 여기 써 있습니다. TSMC가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은 대만 그리고 중국에 위치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TSMC 역시도 그 위치를 공장의 위치를 다각화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에 의존할 수 있다라고 엔비디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는 아리조나 공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아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에 의뢰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반도체 칩을 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TSMC의 투자 가치를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감소시켜서 평가를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엔비디아의 CEO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요, 젠슨 황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의 주식을 많이 팔은 것이죠. 자, 따라서 젠슨 황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워렌 버핏의 촉을 믿어야 할지 이 부분은 우리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오래간만에 구글이 등장합니다. 구글이 투자를 한다. 텍스트 투 비디오니까요. 일반 텍스트를 비디오로 바꿔주는 인공지능 기업 러너웨이에 투자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주주들한테 전달되고 있고요. 자, 구글이 지금 보도되기를 투자를 진행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타트업 기업 러너웨이에 투자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러너웨이라는 기업은 스페셜리스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자, 고객들이 굉장히 빠르게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업이다. 그리고 비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죠. 텍스트를 비디오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러너웨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은 이번에 펀딩 라운드를 진행해서 1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15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부서죠. AWS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너웨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 AI 스타트업 고객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AI 스타트업 고객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도 구글이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러너웨이가 이 서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AWS에서 구글의 클라우드 서버로 옮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글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또한 발표하기를 이번에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AI 스타트업 기업과 사인을 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이 기업들 중에 하나는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챗봇의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호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글이라는 기업이 다양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구글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업그레이드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의 기능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인데요.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비해서 구글은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의 클라우드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비즈니스 부서가 바로 구글의 클라우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도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을 확보하면서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조금씩 향상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요, 구글의 이제 매출 중에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질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구글의 클라우드에서도 순이익이 발생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소중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두 개의 기사에는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애플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두 기사를 엮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굉장히 좀 연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메타가 이번에 출시를 했다. 새로운 퀘스트 3라는 가상현실 고글을 출시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가격은 $50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메타 퀘스트 3의 판매는요, 가을부터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시는 됐지만 이제 판매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퀘스트 같은 경우는 퀘스트 1 그리고 퀘스트 2가 있었잖아요. 자, 이전에 있었던 메타버스 고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슬리머다. 따라서 굉장히 좀 가벼워졌다, 얇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무거운 것을 쓰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상현실을 즐길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가벼워지고 굉장히 얇아졌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하이어 레졸루션이니까 해상도도 올라갔고요. 또한 퍼포먼스도 강화됐다라고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같은 부분은 지금 128기가짜리가 899.99, $5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메모리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요. 퀘스트 3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퀄컴이 제공하고 있는 스냅드래곤 칩셋을 이용을 한다. 따라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칩을 이용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화상도도 올라가고 멋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메타 플랫폼즈가 판매하고 있었던 퀘스트 같은 경우는요, 시장을 거의 독점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가상현실 고글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긴 하잖아요. 자, 판매대 수를 보시면 퀘스트 그리고 퀘스트 2 그리고 퀘스트 프로 세 가지를 합쳐서 2천만 대 정도의 판매 실적을 지금까지 거둬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현실 헤드셋의 시장의 점유율을 보시면요, 자, 오큘러스의 퀘스트 2, 메타가 만들고 있는 퀘스트 2 같은 경우가 1000만 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75%나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VR이 지금 5% 정도의 시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의 헤드셋은 거의 판매량이 미미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러한 메타 플랫폼즈의 독주 현상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면 다가오는 월요일 날 애플이 드디어 혼합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월요일 날 애플이 드디어 기대가 된다. 아나운스먼트를 한다. 그 얘기는 이제 출시를 한다는 거죠. 판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헤드셋인지 발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애플은 2014년에 애플 와치를 출시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다 할 새로운 하드웨어를 시장에 내놓은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8년 만에 신상이 출시된다. 엄청난 의미를 갖는 신상이 소개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이 런칭할 것이다. 헤드셋을 런칭을 하는데요.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사실 이 헤드셋에 대한 이미지가 좋진 않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스일루션먼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환상이 깨졌다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 열풍이 들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가상현실에 갇혀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환상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환상이 다 지금 줄어들었다. 메타버스에 대한 환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애플이 이제 헤드셋을 발표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시장에 두게 될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현실에 대한 그리고 혼합현실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낮아졌지만 이 애플이라는 기업은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자, 그 얘기는 과거에 이제 애플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플이 일단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규모의 오디언스를 확보한다. 그 얘기는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진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 계기가 되는 것은 클리어 마케팅이다.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리파인먼트다. 리파인먼트는 뭐냐면요.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테크놀로지만 조금 개량을 해서 개선을 해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소비자한테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것이 바로 애플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볼 텐데요. 자, 애플은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메인스트림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애플이라는 기업은요. 전례 없었던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리파인을 한다. 자, 리파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상품을 개량한다는 거죠. 개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개선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개량품을 원하게끔 만든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별로 인기가 없는 상품인데 애플이 출시를 하면 갑자기 환호성을 지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결정적인 예가 있습니다. MP3가 있었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블랙베리가 스마트폰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한 것은 아이폰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아이폰이 완전히 이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가 돼버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의 예가 더 있습니다. 애플워치죠. 애플워치 역시도 시장에서 다른 스마트워치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워치가 등장하면서 나머지 스마트워치는 어떻게 보면 싸구려로 전략을 해버렸잖아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애플이라는 기업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소비자들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을 하고 두 번째로 마케팅 버짓을 엄청나게 사용한다. 따라서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새로운 하드웨어, 새로운 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는 그런 마케팅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가상현실 그리고 혼합현실의 헤드셋에 적용을 하게 되면요. 지금 헤드셋이라는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컨퓨징하다.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러한 가상현실, 혼합현실 헤드셋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소비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애플이 다시 한번 이러한 좀 혼동스러운 상황을 정리를 해준다면,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면 이 헤드셋 인더스트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플의 헤드셋이요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가장 이해를 잘하고 또 원하는 제품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이점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아이폰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3,400만 명이나 되는 디벨로퍼들, 개발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얘기는요.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가 등장하게 될 때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3,400만 명이나 되는 디벨로퍼들이 뛰어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유용한 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애플의 헤드셋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런 하드웨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과연 어제 출시된 메타의 새로운 퀘스트 3 그리고 월요일날 출시될 애플의 헤드셋, 이들의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들은요, 시간 관계상 헤드라인 중심으로 요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에는 포드 그리고 우버가 등장을 하는데요. 두 기업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 손을 잡았다는 거죠. 자, 이번 파트너십의 골자를 좀 살펴보면요. 자, 포드가 이번에 발표한 우버 테크놀로지와의 파트너십의 내용은 뭐냐면요. 자, 우버의 라이드 쉐어 드라이버, 운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뭐냐면요. 우버를 통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운전자들이 있으면요. 자기 차량이 없어도 이제 우버를 통해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포드가 만드는 전기차 중에 머스탕 마하 2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1개월에서 4개월까지 이 리즈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없는 사람도 이제 자동차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렌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렌트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우버 운전자로 활약을 할 수 있다.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산디아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로스안젤레스에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 업스타트 관련된 소식이고요. 어제도 업스타트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9.21% 하루 만에 급등을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YTD로 보시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130% 이상 폭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업스타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도대체 업스타트의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뭔지 여기에 관련된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스타트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FOMC 미팅이 6월 13일 14일에 양일에 걸쳐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번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아마도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상승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CME Fed Watch 툴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은 77.3%의 확률을 가지고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48.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일주일 전에 비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러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첨언을 해드리면요. 제가 볼 때는 업스타트의 주가가 계속해서 폭등 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번 기사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동결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2022년 업스타트의 주가가 폭락을 한 이유는요.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업스타트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실적이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인공지능 열풍입니다. 업스타트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힘을 활용을 해서 대출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 정말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공지능은 환상이 아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증가하면서 업스타트에 대한 확신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공매도율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숏 인트레스트가 35%나 되거든요. 전체 발행 주식 중에 35%를 공매도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바로 업스타트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호재가 발생하면서 업스타트가 더 이상 공매도에 적합한 종목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장된다면 공매도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상승의 추세를 지켜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봤었죠. 자, 그때 시장 마감 이후에 그 어닝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는요. 마이너스 12%로 폭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마이너스 1.61%로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2%였던 주가의 흐름이 마이너스 1%로 줄어든 이유, 손실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발표를 했다. 무슨 발표를 했냐면 IL5 오토라이제이션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DOD라는 말이 나옵니다. DOD는 뭐냐면요. Department of Defense, 미국의 국방부를 얘기하고요. 자,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IL5는요. 임팩트 레벨 5라는 이 레벨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국방부에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ighest unclassified 레벨이니까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발생됐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요, 5월 11일 방송에서 테슬라에 버금가는 전기차의 새 강자가 등장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기업을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리오토였는데요. 자, 어제 리오토에 대한 기사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저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굉장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차이니즈 EV 스타트업 기업인 리오토가 이야기하기를 5월 달의 실적이 작년 대비 더블을 넘어섰다. 엄청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죠. 자, 서드 스트레이트먼스니까요, 3개월 연속으로 리오토가 판매 대수를 2만 대를 넘어가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의 실적을 보시면 무려 28,277대를 판매하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46%를 찍고 있습니다. 대단한 수치죠. 자, 더욱이 다른 경쟁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요, 니오 그리고 엑스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대비 오히려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리오토 혼자만 100%가 넘어가는 거의 150% 가까운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거죠. 자, 전반적인 차이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27%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욱이 엑스펜 같은 경우는요, 5월 한 달 동안 판매된 판매대 수가 7,506대에 불과하고요. 니오 같은 경우는 6,155대를 판매했다. 자, 그 얘기는요, 이제 한때는 엑스펜, 니오 그리고 이 리오토 세 개의 기업을 그냥 3인방이라고 불렀거든요. 하지만 이제 판매대 수에서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의 이 리오토의 실적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자, 리오토의 경영진의 얘기에 따르면요, 다가오는 6월 달에도 22,000대를 넘어설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이러한 판매 실적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소중한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더 좋은 방송 준비해서요,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